네, 이번 시간에는 그 국가통계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통계를 올바로 이용하는 방법, 언론에서 나타난 통계 오용 사례, 통계 수치가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 오용 사례, 그리고 통계 해석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 통계 해석 방법, 그리고 경제 통계 분석 방법과 통계 해석 시 주의사항,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올바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언론에 나타난 통계 오용 사례. 그림 어떠신가요? 카툰 이것도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하나 쭉 한 건데, 이 보면 스파이더맨이 있고 이렇게 슈퍼히어로라고 얘기하는 원더우먼들이 있죠.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No bad guys, no jobs for superheroe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목매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unemployment, 실업에 대한 상황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카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화일보에서 이제 2010년도에 사실상 실업률 10.4%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상 실업률이라는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상 실업률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그럼 실업률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제 굉장히 혼동스럽죠, 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3%, 4%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단체에서 얘기하는 사실상의 실업률은 9%, 10%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굉장히 이거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실업자든 취업자든 우리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실업 통계를 만들 때는 국제적 기준, ILO에서 만든 국제 기준을 근거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일거리가 없어야 되고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주간에 일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주간에 일이 주어졌다면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인 어떤 그 availability, 일할 능력에 대한 기준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job search라고 해서 이제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얻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실업자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통계청,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쓰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는 공통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실업률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상 실업률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여기다가 어떤 사람들을 더한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일한 사람이 계시다. 이런 분들도 사실상 10시간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긴 했지만 실업자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다 이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10%다, 9%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에게 보다 많은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하지만 실업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도 실업자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통계적 기준에서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물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는 통계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시간 취업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18시간보다 작게 일하신 분들은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분들을 별도의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18시간 미만 일한 분들, 취업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노동부라든지 이런 정책 당국에서 적절한 정책을 펼 수 있게끔 우리가 통계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지표로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고, 이 실업자하고 취업자는 또 별도의 공통된 국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지만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한 분들을 포함시켜서 실업률을 만들고, 미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은 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률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국가 간의 비교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서라도 실업률이나 취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고용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필요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정책에 펴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들은 우리 통계청에서 얼마든지 많이 보도 지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연합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작년 실업자 수 4년 만에 최대.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언뜻 이렇게 보면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 숫자가 틀린 건 아닙니다. 실업자 수가 4년 만에 최대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경우에, 인구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합시다. 인구가 만약에 예를 들면 10만에서 20만, 30만 늘어난다. 그러면 실업률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실업자는 어떻습니까? 늘어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취업자는 어때요? 취업자도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점을 달리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교를 할 때는 율로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로서 비교를 해버리면 이 수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업자 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같은 실업률을 하여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작년 취업자 수 4년 만에 최대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취업자나 실업자나 최대가 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이슈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실업의 상황들이 굉장히 악화된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실업률 4년 만에 최대 실업률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실업자 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상황, 당연한 상황들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예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어린이 축농증 환자 급증이라고 해서 이제 연합뉴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당시에 이제 그 신문에서 연합뉴스에서 발표를 할 때는 경기의료원에서 보도된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러한 기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타이틀 제목은 이렇게 나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의료원만의 이건 하나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 어린이 축농증 환자가 경기의료원에서의 발생한 그런 특수한 상황이냐 아니면 전국적인 상황이냐를 갖다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실적을 한번 쭉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 축농증 환자는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기사를 쓰게 되면 경기의료원만의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언론을 대할 때는 이 제목만 보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요. 내용도 제대로 안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의료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마치 이것이 전국적 현상인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도 만약에 얘기할 때는 이게 특수한 상황이냐 일반적인 상황이냐를 분명히 밝혀줘야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통계 작성상의 이제 오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물가가 상당히 이제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물가 지수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는 품목이 3개라고 예를 들어보죠. 쌀, 햄버거, 휘발유 이 3가지밖에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증감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휘발유에 뭐 요즘에 휘발유 값이 굉장히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0% 올랐고요. 전달에 비해서 1월에 비해서 2월달이 쌀은 한 5%가 올랐습니다. 햄버거는 전달과 동일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 3가지 품목밖에 우리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소비하는 품목이 물가는 뭐 다 더하면 45%를 3으로 나누게 되면 15% 정도 단순 평균하면 15% 정도니까 이 3가지 품목의 합계가 되는 평균 상승률은 15%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물가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체 가게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의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쌀은 2만 원 소비를 했죠. 햄버거는 2,000원, 휘발유는 1,400원입니다. 2월 달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의 비중은 어디가 제일 큽니까? 쌀이 제일 크죠. 휘발유는 뭐 1,400원밖에 안 되니까 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그 레벨의 소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휘발유가 크게 오른다 한들 전체 소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 증감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 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쌀의 증감률이 가장 큰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가중평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감안한 평균을 하게 되면 5% 내외 형태로 되겠죠. 5%를 중심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될 텐데 이런 물가 지수를 산정할 때는 이런 가중치를 고려를 해서 지수를 산정해야지만 제대로 된 물가 지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또 평균을 맹신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한 농촌의 동네에 평균 소득이 1년에 2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부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농촌에 가보니까 그 동네에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가구가 특용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하나의 대규모의 농장을 하나 경영하고 있어서 그 농가의 연소득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나머지 9개의 가구는
평균 소득이 이제 200억 정도 되면 2억 원보다 넘겠죠, 좌우간. 하여튼, 한 농촌 동네의 평균 소득이 굉장히 컸을 경우에 그 가구의 평균 소득 때문에 전체의 평균 소득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평균의 개념보다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위소득,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소득에 대한 규모를 정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대표치를 정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한 손은 마이너스 30도, 한 손은 70도의 오분속에 놨을 때 두 개를 평균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하면 플러스 20도, 영상 2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상 20도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쾌적한 온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손은 마이너스, 한 손은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평균 20도,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서 내 두 양손이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의 단순 평균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는 없다. 평균을 맹신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통계를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통계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 일정한 인구나 경제, 사회 집단의 현상을 목적에 따라서 계량적으로 이제 파악을 한 숫자가 되겠는데, 시간적으로 쭉 연속된 그런 숫자는 우리가 시계열자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조를 나타내게 되면 횡단면자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GDP라고 얘기를 하죠. GDP가 195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연간 쭉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GDP의 흐름을 분석을 하게 되면 시계열 자료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얘기를 하면서 가구별 국민소득에 대한 분포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2012년도에 뭐 1인당 GDP가 예를 들면 25,000불이 되는데, 그 1인당 GDP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구별로 한번 쭉, 개인별로 한번 쭉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했을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 사람의 어떤 평균 소득은 얼마고,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얼마고, 이렇게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구조를 갖다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횡단면 자료가 되겠습니다.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죠. 통계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통계청에서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53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매달 조금씩 바뀝니다. 뭐 어떤 통계를 갖다가 좀 새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통계를 갖다가 이렇게 뭐 통폐합하거나 했을 경우에 통계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국가 통계가 한 850여 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사 통계와 보고 통계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조사 통계는 그야말로 서베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편을 보내거나 이런 형태의, 아니면 인터넷 조사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실제로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통계가 조사 통계인 것이고요. 보고 통계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질병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쪽에 이제 보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달에 뭐 간염 발생자 숫자는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에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뭐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위로 보고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보고 통계의 이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전수와 표본이 있습니다. 1차 시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것은 센서스거든요. 센서스라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것이 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2010년도에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저희 통계청의 조사원들이 가강호 다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이 바로 전수조사 형태가 되고요. 표본조사라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실업률을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뭐 인구 뭐 5천만 명을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달에 그 실업자와 취업자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용도 물론 큽니다만 그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 실업자가 몇 명이고 취업자가 몇 명이고 다 그거를 계산을 해서 실업률을 작성하는데도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작성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본은 크면 클수록 표본 오차는 줄어들긴 하지만 표본조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또 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샘플 사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표본 규모를 어느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되는데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표본조사 통계가 되겠고요.
통계학이 이제 우리 수리나 우리가 이제 학문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중요성을 띈 것이 바로 이러한 표본조사로서 이제 되면서 이러한 중요성을 많이 띄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연역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추론하는 그런 연역적인 추론 방법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통계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뭐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연역법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사실 큰 어떤 그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다 죽는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통계조사가 이제 학문적으로 발달하면서 부분적인 사실로서 전체를 추론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나는 죽더라. 뭐 옆에 있는 사람도 죽더라. 그 사람 나나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사람이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추론해내는 것이 바로 이제 귀납적 추론이기 때문에 통계가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에 대한 일부의 여러 가지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전체를 갖다가 추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표본조사의 강점이고, 그게 통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학이 발달되면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수리과학이 발달되게 되는 가장 큰 역할을 바로 통계학이 이제 장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본조사가 굉장히 중요성을 띠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모든 국민을 다 조사해보면 좋겠죠. 아니면 대전시, 서울시에 시장 선거를 한다. 서울시민 다 1000만 명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민 1000명, 1500명, 2000명, 3000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선호도를 조사를 했을 때 그러한 선호도가 전체를 다 조사한 거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통계학의 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통계를 분류하면 1차 통계와 2차 통계가 있는데, 1차 통계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조사를 하든 보고를 받든 그런 1차적인 루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통계가 1차 통계고요. 2차 통계는 가공 통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초 통계를 쭉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 빼기 B라든지 첫 번째 어떤 자료가 있다. 아까 주택 보급률을 사실 따지고 보면 가공 통계의 일종입니다. 분자에는 주택수가 들어가는 거죠. 주택수도 하나의 통계조사의 결과입니다. 분모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가구수가 되겠죠. 가구수분의 이제 주택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구수도 별도의 어떤 통계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가구숫자고요. 분자인 주택수도 별도의 주택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두 개를 나눈 거죠. 나누기를 한 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공통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2차 통계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건 단순한 형태의 2차 통계입니다만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가공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통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1차 통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GDP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통계가 되겠죠. 이런 GDP 통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통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런 2차 통계, 가공을 통해서 거쳐서 이루어지는 통계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통계의 분석 방법인데요. 경제통계가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원계열, 계절조정 계열, 변동률,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통계청에서 경제통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공표를 할 때 최소한 이런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이 통계를 해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전기비, 전년 동기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기비는 계절조정 계열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동기비는 원계를 이용을 한다. 상당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적이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뒤에 표를 가지고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하나의 업종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제 담배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체 업종이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죠. 반도체와 담배 두 가지밖에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원지수가 반도체는 247.3입니다. 담배는 121.2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지수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아까 제가 이제 좀 넘어갔었는데 이 지수라고 했을 경우에 지수란 뭐냐? 경제 현상의 측정 방법이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금액, 물량 등을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가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가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 지수가 예를 들면 2000이다. 지금 한 2000좀 되나요? 2000 정도 될 텐데 2000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2000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2000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2000이라고 한다는 거는 처음에 주식시장이 이제 상장이 될 때, 시작이 될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83년도에 개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83년도에 개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을 배분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 당시에 처음 주식시장이 시작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100억이다고 얘기를 하죠. 100억 원. 1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지금 주가가 2000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000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00이 되는 겁니다. 주가지수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를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의 원지수가 247.3이다라는 얘기는, 주가지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기준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이제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식시장이 개장한 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기준연도가 반도체든 담배든 이게 생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산의 기준연도가 2000년이라고 치죠. 2000년도에 반도체의 생산이 만약에 100이었다면 현재의 반도체의 생산은 247.3이라는 얘기는 그때에 비해서 2.47배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비교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21.2라는 얘기는 2000년도에 담배 생산량이 100이었다면 지금 현재 담배 생산량은 1.2배라는 얘기죠. 1.2배. 121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지수라는 거는 과거 연도의 어떤 뭐 시점에, 과거 시점에 금액이나 뭐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 바로 지수의 개념입니다. 쉽죠? 247점은 기준연도에 비해서, 기준연도가 뭐 2000년일 수도 있고 2005년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연도에 비해서 2.47배가 생산이 늘었다는 얘기고 담배는 1.2배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절조정이라는 건 뭐냐? 원지수는 알겠는데 이제는 계절조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경제 시계열은 계절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적 영향에 의해서 경제 지수의 크기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건설업을 예를 들까요? 요즘에는 물론 이제 좀 그 건설공사라는 것이 그 계절적 영향을 많이 좀 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만 하더라도 날이 춥고 겨울이 되면 건설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건설 경기가 겨울에는 안 한다고 해서 건설 경기가 겨울에 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건설공사는 겨울에는 하지 않고 건설공사의 여러 가지 물량이나 수량 같은 게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놓고 우리가 경기가 나빠졌다라고 표현한다는 건 좀 무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당연하게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그 업종의 여러 가지 그 활동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제거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계절 조정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실업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실업률 같은 경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3월달 정도가 되면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막 그 인력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직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job search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구직 활동.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도 물론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시점에서 굉장히 구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업자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을 구하게 되면 취업자가 들어가지만 일을 구하지 못하면 실업자로 남아있게 되겠죠. 근데 3월달이 특히 경기가 나빠서 실업률이 올라갈까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그게 아닌 거죠. 마침 그 시기는 이제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당연한 시절이란 얘기죠. 시즌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고용 상황에 대한 경기 요인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절 조정 수치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달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어떤 그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러면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업의 생산량이나 활동이 좀 위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올라간 이유가 계절적 요인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즌 자체가 계절적 요인에서 굉장히 좀 위축되는 시즌이다. 위축되는 계절이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건설업의 겨울철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치보다 조금 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계절적 요인 때문에 내려간 거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반도체의 원지수는 247입니다. 계절 조정 지수는 239.0입니다. 좀 내려갔죠? 약간. 이 얘기는 뭡니까? 금방 이게 좀 파악이 되시는 분들은 반도체의, 이게 예를 들면 1월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1월달이라고 얘기했을게요. 1월달에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반도체 생산량이 상당히 좀 올라간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절적 요인을 제거를 하니까 내려간 거죠. 이해되시나요? 계절 조정을 하니까 내려가더라. 뭔가가 좀 안 좋아지더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계절적으로 그 달에는 뭔가 그 산업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를 해버리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이게 이제 지수 쪽은 이제 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전년동월비는 뭐냐? 아까 얘기된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우리 그 숫자를 판단하는데 좀 혼란을 가져옵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계절적 요인 때문에 올라갔는데, 야, 이게 정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것인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올라간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절 조정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동월비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계절적 요인들을 제거시켜주는 하나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전년동월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12년도니까요. 2012년도와 2011년도의 같은 달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2012년도 2월달하고 2011년도 2월달을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달이죠. 같은 달이다. 그럼 뭐가 같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같은 달이면 계절적 요인이 거의 비슷하겠죠. 같은 달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아주 미미하게. 하지만 같은 달이라 그러면 한 해가 지났다 하더라도 계절적 요인의 그 크기는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달 전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계절적 요인이 어떻게 된다? 삭제가 된다는 거죠. 계절적 요인이 없어진 상태에서 전년하고 올해의 실질적인 경기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전년동월비가 되겠습니다. 쉽죠? 네. 그럼 전월비는 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 2월달하고 1월달을 비교하고 싶다. 전달에 비해서 얼마나 경기가 좋아졌는가를 내가 알고 싶은데 1년 전은 너무 멀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전달 1월달하고 2월달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뭐가 다르다? 계절적 요인이 다르다 그랬죠. 1월달하고 2월달은 계절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을 제거를 하고 우리가 경기적 요인만을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절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절 조정 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전년동월비는 이 원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고요. 전년하고 비교. 이 전월비는 뭘 가지고 비교를 했다? 바로 계절 조정 지수를 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어떤 그런 경기적 요인을 갖다 우리가 제대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된다? 계절 조정 지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절 조정을 하지 않고 만약에 전달하고 비교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통계 수치에. 문제가 있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계절적 요인들을 감안한 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수치가 변동을 한 것인지 경기적 요인에 의해서 변동을 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월비에 대한 비교들은 계절 조정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경제 수치나 지표를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년 누계비는 뭐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1월달, 2월달. 그러니까 1월달에 아까 전년 동월비나 전월비는 그 달의 상황입니다. 2월달이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나느냐. 2월달이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냐에 대한 것이 이제 전월비, 전년 동월비고 누계비는 뭐 5월달이라고 했을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합계죠. 합계를 쭉 그러니까 평균했을 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상황하고 전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상황을 같이 비교를 한 거죠. 그게 누계비가 되는 거고요. 이제 기여도 기여율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입니다. 이제 아까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반도체하고 담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수는 247이고 담배는 121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동월비가 16%가 올랐어요. 담배는 전년동월비가 마이너스 18% 정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두 가지 품목밖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 두 개 품목의 단순 합계는 아까 제가 뭐 잠깐 뭐 평균에 대한 오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합계는 그냥 단순하게 평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약간 마이너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반도체가 16%가 올랐지만 담배가 18%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맞나요? 아니죠. 왜냐? 아까 제가 가중치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물가지수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증감률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가게에서 이러한 그 지출에 대한 비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GDP의 그 부가가치의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 한 10% 정도 차지할 겁니다, 아마. 제조업 부가가치에. 근데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극히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16%가 올라설 경우에는 상당히 전체 지수에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담배가 마이너스 18%에 가깝긴 하지만 전체 우리나라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 크기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기여도, 기여율의 개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16%가 증가했는데 전체 우리나라 광공업, 아까는 제가 두 가지 품목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품목이 우리가 뭐 한 500개 품목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500개 품목을 다 우리가 이제 합산을 해서 생산에 대한 증감률을 정했을 때 반도체가 전체 광공업, 제조업 생산에 기여하는 율은 2.7%포인트만큼 올렸고요. 그것이 전체 증가에는 한 60% 정도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반도체가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배는 18% 가까이가 줄었지만 실제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약하죠. 마이너스 0.1%포인트만 영향을 미쳤고요. 실제 이제 전체 증가함에 차지하는 그 설명력에 있어서는 0.03%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산업 업종의 어떤 증감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산업이나 품목들이 전체 반도체나 전체 제조업이라든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볼 때는 이런 기여도를 봐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뭐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제조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품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을 모르는 어떤 그런 품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증감률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여도를 같이 봐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계절적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의 시계열, 예를 들면 GDP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실업률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흐름 자체가 경기적 요인이 있고, 크게 네 가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경기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있고, 불규칙 요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규칙 요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규칙 요인 등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천재지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천재지변이나 파업의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표들은 이렇게,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동을 사실은 조금 제거를 해줘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불규칙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죠. 이건 물론 경제 규모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관련성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불규칙 변동에 의해서 크게 지표가 영향을 덜 받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경제 지표가 크게 하락을 하거나 크게 증가했을 경우에는 혹시나 이런 불규칙 변동의 요인은 없는지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경제 변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분들을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뭐냐면 조금 트릭인데요. 약간 트릭인데 똑같은 아까 사진 우리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사실은 좀 다르게 보이죠.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떻습니까? 불규칙 변동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죠. 이건 그냥 하나의 이제 트릭을 보여드린 건데 뭐냐면은 앞에 거는 이중축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은 예를 들면 한국이고 이 축은 미국을 그렸기 때문에 스케일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죠. 똑같이 되어 있죠. 이중축이 아니라 단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크게 보이는 거고 뒤에 그림은 이중축으로 만들었죠. 여기는 뭐 한국, 여기는 미국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을 다르게 만들다 보니까 스케일을 조정함에 따라서 이러한 불규칙 변동의 숫자가 뭐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트릭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제지표라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축을 이렇게 이중축을 그려놓으면 이 숫자가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불규칙 변동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없네 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나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경기가 쭉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경기의 흐름은 경기적 요인이 있고, 뭐 계절적 요인이 있고, 불규칙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기 순환 자체는 국민 경제는 뭐 확장을 하기도 하고, 후퇴를 하기도 하고, 뭐 수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반복을 쭉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순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통계청에서
경기 순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경기 종합 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동향에 대한 파악 방법은 이제 어떤 아까 얘기했던 GDP나 실업률 이런 물가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경제에 대한 동향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통계청의 경기 종합 지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경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경기의 정점, 그리고 경기의 뭐 저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축기고 이게 이제 확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순환 변동치라 해서 경기적인 부분만 갖다가 쭉 나타내는 순환 변동치가 이제 있고, 기본적으로는 순환 변동치보다도 전년동월비가 조금 이제 뒤에 나타나고요. 또 전월비는 좀 더 뒤에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그 부분들이 순환 변동치와 전월비, 전년동월비의 그 사이클을 갖다가 이제 한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실제로 우리 그 나라의 경기 현상에 한번 대입해서 그려본 것이 이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통계청에서 만드는 순환 변동치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실제 통계청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MF 경제위기, 이제 99년도, 이게 실제 IMF 경제위기는 이제 97년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98년, 99년도 정도의 경기 저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다시 쭉 회복을 하다가 이제 세계 IT 경기 위축이 이제 2000년 8월부터 2001년 8월도까지 그래서 경기 위축이 쭉 정점이 2000년 8월이 되겠고요. 여기 저점이 2001년 8월이 되겠습니다. 흐름이 쭉 나타나다가 또 이제 LG카드 사태 등 유동성 위기가 나타난 게 2002년 12월이 정점이었고 이 유동성 사태 때문에 이제 경기가 저점을 또 수축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정점을 이제 2004년 2월 달에 찍다가 소비나 건설 경기가 쭉 부진하면서 쭉 2005년 4월까지 경기 수축기가 이어지다가 2005년 4월부터 쭉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경제 위기가 나타나면서 이 경기 저점이 또 이렇게 크게 IMF 위기 뭐에 못지않게 큰 이제 계곡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흐름을 쭉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전체 경기 흐름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순환 변동치를 갖다가 한번 주가 지수에 대비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기 아까 이제 정점이 있고 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나 보시면은 정점이 빨간 선하고 검정선하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정점도 마찬가지고 저점도 마찬가지고 빨간 선이 조금 이제 앞에 있고 그러니까 검정선이 먼저 조금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 지수의 순환 변동치가 기본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주가 지수하고 우리가 순환 변동치를 한번 그려보면 경기하고 그려보면 주가 지수의 흐름을 좀 더 앞서서 우리가 순환 변동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뭐 순환 변동치라든지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선행지수와 주가지수 순환 변동치를 비교를 한 겁니다. 선행지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저점이 먼저 보이고 정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의 흐름을 좀 더 앞서서 우리 경기 종합지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하실 때도 뭐 사실 이걸 다 100% 믿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통계 해석을 할 때 주의사항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요.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대표치를 우리가 어떤 지표를 대표치로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농촌마을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득 통계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 사례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또 스포츠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야구를 말씀드렸고 이건 농구입니다. 시카고 불스가 이제 뭐 했을 때 지금 97년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글쎄요 한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30대 이상인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시카고 불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마이클 조단이죠. 마이클 조단이 이제 시카고 불스의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활약을 펼쳤었고 이 시카고 불스의 연봉을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여기 이제 미인이 나오죠. 350만 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연봉이 계산이 됐어요.
과연 그럴까? 근데 실제로 한번 보니까 뭐 50만 불짜리도 있고 10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뭐 100만 불 넣는 사람이 또 많이 없어요, 보면. 100만 불 내외죠. 근데 평균 소득은 350만 불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 보시면 마이클 조단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3,300만 불이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농촌 마을에 어느 한 가구가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을의 평균 소득이 올라갔듯이 마찬가지로 시카고 불스의 연봉 같은 경우에도 마이클 조단 때문에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과연 이 평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마이클 조단 때문에 올라간 건데 이 숫자가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닙니다. 350만 원 그대로 이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사람 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숫자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350만 불이라는 것이 과연 시카고 불스의 선수들의 평균 연봉을 대표하는 대표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균보다는 메디안이라고 하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씁니다. 메디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과 쭉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매겼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사람, 마이클 조단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죠? 지금 뭐 24만 불짜리가 있네요. 뭐 이게 러스티라고 하는 이 친구를 가장 이제 순서대로 쭉 소득을 나열을 했을 때 그 중간에 오는 사람의 소득이 이제 124만 불이라는 얘기죠. 124만 불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그 중간에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구한, 그게 바로 메디안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충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굳이 계산 안 해보시더라도 124만 불 정도는 평균 소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중위소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만, 가장 대표하는,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의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메디안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소득이냐 이런 부분들은 소득의 뭐 난쟁이들의 어떤 행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소득 통계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만, 뭐 난쟁이가 이렇게 쭉 행진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큰 구름을 가르는 큰 거인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소득 통계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숫자를 보여주는 통계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위소득 같은 경우가 중위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대표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표본의 적절성인데요. 이거 제가 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표본을 잘 뽑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를 뽑은 건지 일부를 뽑은 건지 아니면 대표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이제 정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그림 다 아시죠? 모나리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인데, 이 모나리자의 아까 그림의 1%만 우리가 표본으로 뽑았어요. 근데 무슨 그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한 3%를 뽑았어요. 뭔가 좀 이렇게 형상은 보이는데 잘 모르겠죠? 5%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가 보입니다. 10%가 딱 뽑았을 때 이제 모나리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샘플의 대표도와 샘플 사이즈를 제대로 우리가 구해야지만 실제로 전체를, 그러니까 모나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이 10% 정도의 샘플만 뽑아도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통계학. 일부로서 전체를 갖다가 추론하는 그 통계학의 바로 이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통계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10%도 상당히 또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에서 36년도 미국 대선에서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5,000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는 루즈벨트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또 확률적 표본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표본을 추출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체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통계적인 기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래티파이드에서 추론 추출에 대한 부분들을 함으로 해서 2.5%만 뽑아도 아까 여기 3%를 뽑았다고 말씀드렸는데 3% 같은 오히려 뭐 이게 표본 규모로 봤을 때 더 작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좀 더 이게 훨씬 더 모나리자에 가까운 모습이고 오히려 10%하고 비교해봐도 그게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대표성 있게 뽑느냐, 표본 설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인 표본을 뽑을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본을 잘못 뽑으면 이런 이상한 그림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한 얘기는 가중치, 아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뭐 단순하게 평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출의 비중, 그리고 생산액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생산액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체나 사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 고려가 돼야지만 제대로 된 어떤 그 증감률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기여도라고 하는 측면들이 제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계절 조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감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평균의 개념에 대해서, 평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강 건너기 사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의 개념, 우리가 평균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시 통계하고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에 굉장히 괴리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뭡니까? 사실상의 실업률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통계는 굉장히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특정 지역에 굉장히 경기 상황이 안 좋아요. 거기에 굉장히 실업자도 많고, 뭐 산업도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전체 실업률을 구해보니까 한 5%더라. 근데 그 지역은 한 10% 나와요. 근데 전국 실업률은 5%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유, 주위에 보면 전부 다 실업자인데 왜 55%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과 국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까 시카고 불스의 연봉도 마찬가지죠. 연봉이 뭐 120만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24만 불짜리도 있다는 얘기죠. 124만 불은 뭐 내 얘기 아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평균과 엄연히 이제 개인 내의 어떤 상황과는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던, 그러니까 체감과 공식 통계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나오겠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통계의 평균과 체감과의 차이, 공식 통계와 체감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하나의 그 부족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강을 건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족장이 그 부족원들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강의 깊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한 70세 되신 노인분이 강의 깊이는 한 1m입니다. 평균.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족장이 그럼 우리 부족원의 키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1m 50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네라고 해서 강을 건넜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죠. 왜냐? 평균적으로는 강물의 깊이는 1m가 맞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중간에 큰 구덩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다가 이제 빠져서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공식 통계에 있어서 어떤 체감과의 차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공식 통계는 평균의 개념이죠. 국가 내에서의 모든 지역을 다 평균한 개념이고 모든 가구를 다 평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어떤 실업률이라든지 물가가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평균했을 경우에는 그 평균의 개념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굉장히 평균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전체 평균과의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균과 그러니까 공식 통계와 체감과의 차이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계청이나 통계 작성 기관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또 간과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뭐 처해져 있는 어떤 뭐 국민들이나 아니면 뭐 기업이나 사업체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보조지표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취업자 같은 경우에도 1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같은 걸 별도로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고 통계를 만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통해 가지고 공식 통계와 체감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통계의 중요성이나 활용성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